국제암연구소에서는 술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제암연구소는 술에 있어서는 절대 안전한 양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들께 술을 권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적, 인문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마신 술은 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인류가 최초로 마셨던 술로 현재 가장 주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꿀을 발효시킨 꿀술입니다. 꿀에는 약 70%가 넘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꿀은 자연에 노출되거나 혹은 물과 섞이기만 하더라도 금방 술로 변합니다. 인간은 수렵 채집 시절부터 꿀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꿀술을 영어로는 미드라고 하는데요. 이 꿀술과 관련돼서 우리 생활 깊숙이에 아주 남아있는 흔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허니문입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하는데 이 허니문이라는 것은 고대 게르만족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꿀술을 마시면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 아이를 갖는, 그래서 이 꿀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양강장 기능을 알았던 그리스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산이 바로 허니문이었고, 이 허니문을 달리 말하면 꿀과 같이 달콤한 한 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계의 발효 현상에 익숙해진 인간들은 이제 점점 곡물을 재배하면서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발효를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발효를 관리한 단계에 들어간 인간의 술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시는 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시는 이 술들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 그런 술들입니다. 이 다양한 술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마시는 술들은 발효를 시킨 양조주 혹은 발효주와 그 발효주를 증류시킨 증류주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발효주에는 와인이나 맥주나 막걸리나 사케나 중국의 소홍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발효주를 증류시킨 증류주는 위스키, 보드카, 럼주, 소주, 진, 데킬라 이런 다양한 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발효의 원리 그리고 증류의 원리만 이해하시고 어떤 술들이 발효주고 어떤 술들이 증류주라는 것만 아셔도 술의 세계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효는 과연 무엇이냐, 발효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발효를 일으키는 것은 당분입니다. 그리고 이 당분이 효모와 만나게 되면 효모가 당분을 먹고 이산화탄소와 알코올로 분해하는 과정이 발효입니다. 그래서 발효를 할 때는 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발효 과정에는 산소는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습니다. 산소가 개입되면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당과 효모가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술을 만드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술을 익힐 때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당분이 효모를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바로 탄산가스입니다. 술이 익을 때는 보글보글 탄산가스가 오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맥주를 드시거나 샴페인 같은 걸 드실 때는 탄산가스가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청량감을 느끼죠. 그것은 술이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탄산가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발효빵이라고 들어보셨죠? 보통 대부분의 빵들은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효모, 즉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데요. 그럼 효모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탄산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식빵을 자르거나 바게트 빵을 반으로 자르시면요, 수많은 이렇게 구멍들이 보이십니다. 이 구멍이 뭐냐면 탄산가스가 차 있다가 빠져나간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발효에는 항상 탄산가스와 그리고 알코올이 만들어 생성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연계에서의 발효 그리고 꿀술 다음으로 만든 술은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은 이제 포도로 만든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왜 인간은 처음 술을 만드는 재료로 포도를 생각했을까? 포도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포도는 매우 달다는 점입니다. 자, 포도가 얼마나 다냐? 여러분들 우리 그 늦여름쯤에 우리가 이제 먹는 아주 까만색의 캠벨이라는 포도 품종, 한국인들이 식용으로 가장 많이 먹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14%에서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고당도 포도라고 해가지고 비싼 값임에도 아주 인기가 많은 샤인 머스켓 같은 포도 품종은요, 당도가 18%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와인을 만드는 포도의 품종들은 당도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5%에서 26%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 걸 그냥 먹지 왜 술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유럽의 상황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유럽에는 식수 상황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회질도 많았고 나트륨도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식수를 그냥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술들은 반드시 술을 만들 때 물이 필요한데 와인은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포도가 가지고 있는 과즙 자체만으로 술을 만들기 때문에 물이 귀했던 유럽에서는 와인은 그야말로 신이 주신 신의 물방울이었던 셈이죠. 달다는 것과 더불어서 포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기름진 땅보다는 오히려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척박한 땅일수록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깊은 땅 속에 있는 각종 영양분들을 빨아들임으로써 단맛뿐만 아니라 매우 풍부한 향과 맛을 갖게 되는 겁니다. 술로 만들기 좋은 포도의 세 번째 장점은 발효를 위해서는 제가 효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포도를 술로 만들 때 필요한 효모는 다른 데서 얻지 않고 포도 껍질 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포도를 으깨기만 해도 술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에게 포도는 술로 만들기에 아주 적합한 과실이었던 셈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나크토의 묘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와인을 담기 위해서 포도를 수확하고 사람들이 서서 발로 밟아서 와인을 으깨고 발효된 와인을 받아내고 하는 과정이 마치 지금 그린 것처럼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운데 있는 뾰족하고 길쭉한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를 암포라라고 하는데요. 흙을 빚어서 구운 토기입니다. 이런 암포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쓰였던 통인데요. 술과 같은 액체를 담는 것은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는데 이 토기로 만든 암포라는 와인을 보관하기에 아주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암포라에 단순히 와인을 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와인을 맛을 보고 이 와인은 금방 먹어야 될 와인, 그리고 이 와인은 좀 오래도록 숙성시켜도 좋을 와인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래 숙성해도 좋을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능으로 단단하게 밀봉을 해가지고 공기를 차단시키고 장기 숙성을 시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와인을 다루는 기술이 그만큼 높았던 거죠. 왼쪽에 보이는 토기가 바로 암포라입니다. 그런데 이 암포라를 쓰다가 이 와인의 결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가운데 보이는 참나무, 즉 오크로 만든 통을 사용하면서 와인은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토기와 오른쪽에 있는 나무통은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이 나무통은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통은 살균을 위해서 한번 그을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살균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과 작용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통에서 보관한 와인은 이전에 토기에서 보관할 때보다 훨씬 더 그 향과 맛과 질감이 뛰어났던 거죠. 이러면서 유럽은 이 와인을 이런 나무통, 오크통에 보관하면서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크통을 영어로는 배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배럴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보통 그 뉴스에서 세계 석유 가격을 얘기할 때 오페크 기준 오늘 그 석유 1배럴의 가격은 얼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석유 가격에 배럴이라는 단어가 붙었냐면 19세기에 석유가 처음 이제 채굴됐을 때 이 석유도 원유도 액체다 보니까 이걸 담을 마땅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와인을 담던 이 나무통 배럴을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와인 배럴에 석유를 담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지고 석유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1배럴은 약 159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혹시 뉴스에서 배럴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는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통에 보관하던 술들이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17세기 정도 되면 유리병이 발명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볼록한 형태의 유리병이었는데 18세기가 되면 여러분들 오늘날 대부분의 와인들이 담겨 있는 길쭉하고 홀쭉한 와인병으로 이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을 막는 마개가 바로 코르크죠. 그래서 유리병과 코르크를 사용하면서 와인은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오크통에 보관할 때랑 이 유리병에 보관할 때 와인은 어떤 차이가 날까? 이 차이를 규명한 사람이 바로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는 와인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업적을 하나 남겼습니다. 어떤 업적이냐면 예전에 이제 그 유럽에서 이 와인을 오크통에 담아서 수출할 때 이게 조금만 지나면 와인이 금방 쉬어버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쉬어버리나 궁금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미생물 학자인 파스테르에게 의뢰를 합니다. 과연 이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파스테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와인을 면밀히 연구하다 보니까 와인에는 이미 발효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초산균이라는 균이 여전히 와인 속에 있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파스테르는 이 초산균을 없애는 방법으로 뭐가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발견해낸 것이 바로 약 60도에서 70도 정도의 저온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와인을 끓이면 그 초산균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요즘은 저온 살균법 혹은 파스테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저온 살균법은 와인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우유에도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식품에 이 저온 살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우유의 저온 살균법도 사실은 와인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무통에서 와인을 보관할 때랑 유리병에 와인을 넣어서 코르크로 밀봉했을 때 와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 또한 발견한 것이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는 이 술이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에서 산소의 역할을 규명해낸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파스테르는 발효의 과정에는 산소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처음으로 발견해냅니다. 그런데 파스테르는 이 숙성이 될 때는 산소가 일정 정도 공급되어야 와인이 잘 숙성된다는 것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나무통에 오크통에 와인이 보관되면 와인이 숨을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매우 와인의 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끊임없이 계속 공급되면 술이 말 그대로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이 충분히 숙성된 다음에는 유리병에 넣어서 코르크 마개를 닫아서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산소가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리병과 코르크 마개가 만들어지면서 와인은 이제 수십 년 동안도 보관이 가능한 그런 술이 됐고, 이런 과정을 규명해낸 것이 바로 루이 파스테르였습니다. 와인에 이어서 이제 사람들은 과일로 만든 술들에 이어서 곡물로 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곡물로 술을 만드는 것은 과일로 술을 만드는 것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곡물은 포도나무보다는 재배하기가 쉽고 그리고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수확량도 포도보다는 오히려 곡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곡물의 장점은, 포도 같은 경우에는 수확 후에 빨리 상하기 때문에 수확한 장소에서 술을 빚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하자마자 술을 빚어야 됩니다. 근데 곡물은 수확하고 보관해도 썩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기만 하면 곡물은 1년 내내 술을 빚을 수 있고, 그리고 곡물이 생산된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도 술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과일에 이어서 곡물로 술을 빚게 되었고, 그리고 곡물로 빚은 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맥주입니다. 자, 그러면 곡물로 술을 빚는 과정, 곡물이 발효되는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와인은 그 자체가 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효모만 개입되면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곡물을 씹어 보시면 전혀 달지가 않죠. 단맛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곡물은 대부분 전분,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분을 적당한 효소가 개입되어 가지고 이 전분을 변화시켜 주면 전분은 바로 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전분을 당으로 변화시키는 효소를 바로 전분 분해 효소 혹은 당화 효소, 영어로는 아밀라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밀라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침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밀라제가 곡물에 붙어서 곡물을 활성화시켜주면 곡물이 가지고 있는 전분은 당분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도 술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맥주를 처음 만들었던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액체 상태로 바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방에서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이것으로 먼저 만든 것은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의 발효를 발견하면서 이 빵에 붙어 있는 효모들이 어느 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니까 뭔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술로 변하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맥주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곡물과 그리고 공기 중에 미생물이 결합하면 빵을 술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을 뜨거운 물에 재워서 빵으로 발효시킨 술이 처음에 맥주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맥주를 액체 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시면요, 고대 수메르인들이 항아리에 들어있고 이렇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보이시는데, 이게 바로 맥주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빵을 물속에 담가가지고 발효시키다 보니까 찌꺼기가 많이 남죠. 그래서 바닥에는 찌꺼기가 깔리고 위에만 맥주가 뜨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맥주만 가려서 먹기 위해서 빨대를 넣어서 이렇게 빨아서 먹었습니다. 이런 벽화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인들은 맥주를 좋아했다라는 것의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맥주는 아주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맥주는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과는 조금 다른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어떤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냐면, 포도는 땅은 척박해도 좋지만 일조량이 많아야 됩니다. 일조량이 많아야 되는데 북유럽 그리고 영국,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기온도 매우 추운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재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보리라는 아주 좋은 작물을 만난 거죠. 그래서 보리를 심었고 보리를 많이 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맥주를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또 한 하나의 계기는 뭐냐면 수도사들이 맥주를 본격적으로 빚기 시작합니다. 이 수도원에서 맥주를 빚기 시작한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수도사들에게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금식 기간에는 물만 마실 수 있는데 맥주가 액체로 되어 있다 보니 물 이외에 유일하게 허용된 음식이 바로 맥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이 맥주 만들기에 열을 올리게 됐고, 특히 수도사들은 당시의 유럽인들은 대부분이 문맹이었는데 수도사들은 이 고서적들을 필사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주된 임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록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래서 맥주 제조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의 품질이 점점점 좋아지게 되죠. 점점점 좋아지고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만든 맥주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맥주를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유럽의 벨기에인데요. 벨기에에는 아직까지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맥주를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뜻하는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하고, 트라피스트 맥주는 아주 오랜 전통과 그리고 훌륭한 맛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